안녕하십니까. MBN 뉴스와이드 김만음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선 후보가 제보 조작 사건이 불거진 지 16일 만인 오늘 오후에 사과했습니다. 정치적 도의적 책임은 전적으로 후보였던 자신에게 있다. 책임을 통감한다. 그리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앞으로 당을 위해 살 수 있는 역할을 고민하겠다고 했습니다. 두 장관 후보자 임명을 늦추고 전국 경색을 해소해보려는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 아직까지 별다른 전망을 만들어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전국을 경색시키고 더욱 악화시키는 책임이 어느 쪽 또는 어느 누구한테 있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7월 12일 MBN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오늘도 6분의 패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첫 번째 하디슈 주시죠. 우원식에 주어진 48시간, 48시간 아무것도 안 되는 여야 뒤로는 무슨 고민할까라는 겁니다. 판넬 보죠. 당 전체 또는 뭐 여러 가지 집권 여당 전체가 움직이겠습니다만은 우원식 원내대표가 화면에 떠오르게 된 것은 이번에 우원식 원내대표가 청와대 쪽에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대기업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두 사람에 대한 임명을 늦춰달라고 제안을 했고 그것을 청와대에서 받아들인 겁니다. 뭐 2, 3일 내에 대법을 만들겠다 해서 지금 남은 시간이 이틀이어서 48시간 시간 째깍째깍 가지고 힘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여기가 이게 자유한국당이고 바른정당이고 국민의당이 있는데 움직이기는 움직이는데 보니까 움직이는 방향은 양쪽만 표시해놨네요. 아무래도 근래 움직이는 쪽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과는 비교적 잘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국민의당과는 조금 더 소원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와서는 한때 야당에 대한 입장을 좀 들어달라고 호소했던 우원식 원내대표도 국회를 존중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마음을 알아달라. 대통령 인사권을 이렇게 무시하면서 추경까지 막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해법이 결국은 G20 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온 문재인 대통령의 야당 대표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해소되지 않을까 해서 일정까지 보도가 됐는데요. 아직은 공식화된 것은 없다. 뭐 고민 상황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청와대 관계자는 야당 설득이어서 영수회담하는 것 지금 상황에 어울리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요. 과연 강대강으로 아직까지 치닫고 있는 여야 아무것도 서로 안 되는 이런 대치 상황인데 뒤로는 무슨 고민을 하고 있을까? 과연 해법은 무엇일까? 라는 우리 패널들의 좀 질문을 던지고요. 추가적으로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 국회가 사실 이제 중요한 입장에 있는데 그 어떤 경우에도 국회는 멈춰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회가 멈춰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정말 그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하고 사실 국회가 이게 여당 것도 야당 것도 아니고 국민의 것이죠. 아마 국민들 눈높이에서 보면 시시비비를 따지기 이전에 정부 여당이 그래도 조금 더 큰 책임으로 국회가 원만하게 돌아가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러고 이제 국내에 들어오니까 국내 전혀 몰랐는데 국회나 주기사항은 딱 그대로 뭉쳐 있어서. 사실은 우리 역사 이래로 대통령이 임명을 보류에 좀 미뤄가면서 국회의 복원을 원했던 이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한 발 물러나서 국회가 정상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 대통령의 진정성 또 여당의 이런 마음 이런 것들이 야당에게도 전달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야당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이 국회를 존중하고 있다. 어제 당내에서는 의원총회를 열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송조 두 분에 대한 그 임명을 강행해서는 안 된다 하는 우리 당의 입장을 어제 재확인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 근본 원인은 두 달이 다 되도록 장관에 대한 후보 추천이 늦어지고 있는데 근원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제대로 검증이 안 된 분, 검증을 했다고는 하지만
이 정도는 해서 넘어가겠다고 하는 이런 분들에 대한 그 지체에서 오는 것이다 하는 점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여당과 청와대 쪽에서 두 사람에 대한 임명 관련을 연기했다고 하는데 그 이후로 특별하게 야당 쪽에서 지금 변화가 없습니다. 사실은 연기했다고 하는 것도요. 10일까지 재송부 요청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대통령은 아무 때나 임명할 수 있는 것이지 정해진 날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강대강으로 좀 붙고 있는데요. 뒤로는 무슨 고민을 서로 하고 있을까? 과연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할지. 네, 박상민 교수. 네. 아마 지금 다시 또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국회 마비 사태가 장기화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걱정을 많은 국민들이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딱히 또 누구 탓이냐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만 어떤 경우에도 이거는 정부 여당 쪽에 불리한 거죠. 자, 지금 여당 쪽에서는 국회, 이거 진짜 식물 국회로 가는 것 아니야? 오랫동안? 이렇게 가버리면은 이거는 전체적으로 국정 운영에 굉장한 차질이 생기는 겁니다. 네.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정말로 이것이 진짜 식물 국회로 간 것 아니야? 라고 하는 것. 야당 쪽에서는 이렇게 가서 우리 야당의 힘을 보여주면서 문재인 정부의 공세를 차단을 했는데 혹시 여론에 역풍이 부는 것 아니냐? 라고 하는 고민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해법은 간단합니다. 야권이 한 목소리로 요구하고 있는 두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지명을 철회시키면 됩니다. 예, 해법은 두 사람 다 처리해야 된다는 얘기까지네요. 이재경 교수. 예, 지금 뭘 고민할 건가를 이렇게 아마 질문인 것 같은데 누구를 위해 진짜 고민을 하는지. 그러니까 지금 정치권 싸움에 국민들이 질렸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을 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게 일반적 요구라는 걸 여러 차례 의사표시가 여론조사를 통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정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기회를 주는 게 아니라 기회는 만드는 거 아닌가요? 이러다가 국회 떠내려갑니다. 정말 떠내려갑니다. 아마 지금 당장 내일 만약에 가사 국회의원 선거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이대로 놔두겠습니까? 7월 달 또 맨손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새 정부 들어서 국회 법안 한 개 겨우 처리됐습니다. 그것도 정치자금법 관련된 거 딸랑 하나입니다. 이게 일을 안 하고 두 달 동안 월급은 다 챙겨갔을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국회가 아까 그 정세균 국회의장이 오늘 그 문 대통령님하고 오찬하는 과정에서 얘기하시는 내용을 정말 상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당 야당 게 아닙니다. 국회는. 그리고 툭하면 야당이 무슨 뭐 여당을 위해 국회하는 것처럼 국회를 볼모로 삼는데 이거 정말 이대로 가면 큰일 납니다. 다 떠내려가고요. 네. 또 정세균 의장 말씀처럼 더 큰 책임감을 여당이 정부가 갖고 가야 된다는 것도 이건 새겨들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 동물국회를 식물국회로 바꿔놨더니 이제는 아예 일 안 하는 국회가 돼버렸습니다. 이 무능하고 일 안 하는 국회로 재헌절 69도를 내일 모레 앞두고 있는데 네. 이런 상태로 맞을 수는 없습니다. 정말 양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인사 문제 때문에 국회가 멈춰서는 안 된다는 정세균 의장의 말씀을 되새겨보고 싶습니다. 네. 그 집권 한 두 달까지는 보니까 예전의 집권 세력의 초기하고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는데 두 달 지나고 나니까 여야가 공격하는 모습이 과거의 정부하고 비슷한 모양새가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조금 아쉽습니다. 이정무 실장. 네. 두 당의 고민의 어떤 내용은 같은 것 같아요. 지지자. 즉, 강경해질수록 한쪽은 지지자가 너무 강고하게 이렇게 뭉쳐서 걱정이고 한쪽은 지지자가 복원이 안 돼서 걱정이다.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여당 같은 경우 열혈 지지자들이 지금 너무 준동을 해서 내부에 예를 들어서 우상호 전 원내대표가 국민의당과 합당 얘기를 하니까 또 문자 폭탄 보내. 우원식 원내대표가 또 이렇게 어떻게든 협력을 해보려고 협상을 해보려고 하니까 또 문자 폭탄 보내. 완전히 열혈 지지자들이 내부의 어떤 적들을 향해서 막 지금 총을 난사하는 그런 양상인데 네. 딱 참여정부 때의 추억이 떠오릅니다. 참여정부가 왜 사실은 그렇게 곤혹스러워했냐면 열린우리당이 하도 난리를 쳐서 사실 이 청와대에 굉장히 곤혹스러웠거든요. 지금의 양상이 혹시나 발목을 잡는 게 야당이 아니라 여당, 특히 또 열혈 지지자들이 아닐까 싶고요. 야당 같은 경우 강경해질수록 사실은 지지자들이 복원이 되는 게 아니라 점점 더 멀어진다. 현재는 강경한 게 굉장히 이렇게 복원이 되는 게 좋을 것 같지만 사실 열혈 지지자들 마음 떠난 지 오래됐거든요. 강남부터 또 보수 오피니언 리더부터 사실 복원이 되려면 강경으로 계속 치달았을 때 더 마이너스가 된다. 그러니까 지지자들이 복원이 안 되는 게 더 고민일 것 같습니다.
요새 보니까 이종근 실장의 비판의 강도가 좀 세졌는데 마음이 바뀐 겁니까? 상황이 좀 바뀐 겁니까?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저 굉장히 지금 유순하게. 알겠습니다. 굉장히 네. 유순하게. 유순한 게 이 정도. 네, 서양호 소장. 네. 세상이 바뀐 거죠. 이종근 실장이 바뀐 게 아니라 제가 세상이 바뀌었다고 생각이 들고 예. 저는 뭐 표면적으로는 인사 문제를 가지고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상은 향후 국정 개혁의 드라이브를 놓고 물러설 수 없는 여당과 그리고 반드시 막아야만 하는 야당 간의 기선잡기 싸움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당은 인사를 내주면 그 개혁도 다 내줘야 한다. 즉 인사에서 타협하기 시작하면 국정개혁 과제도 야당의 요구대로 이것저것 다 찻대고 포대고 나면 아무것도 할 게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인사를 절대 놓치지 않겠다. 그래서 참모 진용을 가지고 쭉 국정개혁 드라이브를 일관되게 밀어붙이겠다는 생각이 강한 것 같고요. 야당은 첫 인사를 못 막으면 그 개혁 드라이브에 휘말리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다. 따라서 인사에 밀리면 다 죽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뭐 죽기 살기로 막고 있는 것 같은데요. 결국 뭐 국민들이 저는 아마도 첫 그 대선 불복을 하는 게 아니라면 첫 정부의 개각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그것이 다소 문제가 있고 미흡하다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가혹하게 평가하는 걸 선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국정 지지도가 그것을 반증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은 지금 인사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만 인사 문제가 다른 추경 등을 포함한 이런 문제에 대한 중간에 뭔가 협상의 대상으로 등장하면서 인사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전반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같이 걸려 있지 않나 그렇습니다. 예, 노영희 변호사. 네, 뭐 가장 표면적인 것은 지금 현재 얘기되고 있는 게 이제 송영무 그 후보자하고 조대엽 후보자에 대한 게 가장 걸림돌이로 지금 작용하고 있을 텐데요. 저는 여당도 너무 야당을 몰아붙이기보다는 하나 정도는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야 여기서 지금 해법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당 입장에서는 누굴 버릴까 이런 고민을 좀 하고 계실 것 같긴 한데 사실 이제 강경화 외교장관 그 같은 경우에는 야당이 엄청나게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밀어붙여서 오늘까지는 매우 훌륭하게 지금 본인이 맡은 역할을 잘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예. 그런 예에 비춰보면은 송영무 후보자나 조대엽 후보자 두 분 다 우리는 괜찮은 분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한 이 기조를 이어나가고 싶은 게 이제 청와대 입장일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해서 그걸 계속해서 밀어붙인다라고 하는 것이 그럼 여당 입장에서는 그럼 안보리 힘으로 하겠다 이런 논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야당을 좀 달래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아마도 뭔가 좀 고민하는 부분이 좀 생길 것 같아서 일단은 그런 누굴 버리냐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고 네. 야당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당이 지금 현재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지금 구속이 되면서부터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고 또 윗선까지 지금 이 문제가 확대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금 주춤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럼 이 상태에서는 윗선 어디까지 우리가 버려서 정리를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송과 조 이 두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이 그 인사권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협조의 그런 카드를 두 개 다 사용할 수는 없으니까 하나 정도는 우리가 조금 주면서 받아오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고 생각할 것 같고 네.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국민의당의 입장을 조금 동조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면서 사실은 야3당이 협동하는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네. 그러다가 갑자기 국민의당이 지금 약간 조금 문제에 빠지고 나니까 오히려 자유한국당하고 바른정당도 본인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좀 고민에 빠지는 상황이 됐을 것 같아요. 네. 여기서도 역시 국민의당을 버릴 것이냐, 누구를 취할 것이냐 이런 고민을 같이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사실 이렇게 여야 간에 애초에 이렇게 경색이 된 건 아니었죠. 인사 문제를 가지고 갈등은 있었지만은 어느 정도 풀어가는 과정도 있었는데요. 결국은 국민의당의 제보 조작 사건이 불거지고 이게 정당 간의 갈등 요인으로 이제 불거지면서 전국 경색까지 가버렸는데요. 이게 검찰과 법원의 문제에서 풀리지 않고 전국의 갈등 요인으로 증폭된 점은 굉장히 아쉽기는 합니다. 예, 차명진 전 의원. 저는 현재 국회가 처한 위상을 좀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짚어보면서 아마 현재 해법도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네. 제가 있었던 국회, 그 18대 국회까지는 동물 국회였죠. 그때 동물 한 역할 하셨습니까? 그렇죠. 예. 뭐 그런 걸 또 물어보세요. 그다음에 식물국회가 지난 19대. 예. 뭐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알고 20대 있습니다. 국회는 뭐라 그러냐.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식물은 조금씩이라도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자생력이 있다. 자생력이 있잖아요. 이번에는 자생력이 전혀 없어요. 누군가가 꼭지를 틀어주지 않으면 절대 물 한 방울 안 나오는 무생물 국회가 됐다.
저는 그렇게 이제 진단하는데 그 이유는 트는 뭐냐? 이유는 아까 이재경 교수라든가 이정구 실장 결국 국민의힘이라고 얘기하던데요. 그런데 아닌가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보세요. 지금 있잖아요. 오늘 우원식 대표가 48시간을 기다려보라고 한 것과 별개로 네. 사실은 이번 국회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진단을 내리셨어요. 뭐라고 진단 내리냐면 인사 문제하고 추경 문제를 결부하는 것은 이거는 안 맞다. 이 얘기했거든요. 저 그 얘기 들으시면서 그 맞는 말씀인데 제가 5년 전하고 좀 이게 오버랩이 되더라고. 데자뷰가. 예, 어떤 5년 거예요?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딱 그 얘기 했어요. 정확하게 했습니까? 네, 그렇게 해가지고 그 끼워 팔기 한다 해가지고 이종걸 당시 원내대표와 유승민 새누리당 대표 사이에 주고받기를 상당히 심하게 비판했잖아요. 그죠? 이제 기억나시죠?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이 국회 심판해야 된단 말이야. 뭐 조금 아까 어떤 분이 쓰나미에 쓸려갈 것이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의 그러한 인식이 그야말로 국회를 식물국회로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더더군다나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지지율이 또 83%예요. 그러면 아마 제가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은 절대 국회 야당에게 견제 기능 내지는 타협 기능 이런 것들을 허용하지 않을 것 같아요. 48시간 기다린 거는 그냥 시간을 좀 두는 것 이 정도일 것 같다. 그래서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국회가 이게 정말로 무생물 국회가 될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아까 저한테 물어보셨잖아요. 키는 누가 있나 수도꼭지 누가 틀 건가. 문재인 대통령이 틀으셔야 돼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화면 지금 놀라운 MBN 제작진입니다. 근데 저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얘기할게요. 장원준이요 맞죠? 제 동물국회 상징적 모습입니다. 아니 저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얘기할 테니까 좀 들어보세요. 저는요 누구한테 폭력을 가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 국회에 있으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누굴 때린 적이 있다고 보세요? 저는 맞기만 맞았지 폭력을 가한 적이 없어요. 팔 부러졌죠 당시에. 네, 팔 부러졌죠. 허벅지 심줄 뽑혔죠. 저는요 저 옷까지 또 뜯겼네. 누구한테 때린 적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이 너무 당시에 여당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저런 위치에 있었지만 제가 무슨 폭력을 주도하고 이런 적이 없습니다. 누군 톱 들고 가서 문 자르고 도끼를 찍고 이랬다 그러잖아요. 저 그런 행위 한 적 없습니다. 때리는 사람도 문제지만 맞을 짓 하는 사람도 문제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긴 하는데 의원님 보고 한 얘기는 아니고요. 넘어가시죠. 어쨌든 아까 제가 그 차명진 전 의원이 동물국회에서 식물국회 그다음에 무생물국회로 바뀌었다고 해서 동물국회와 그때 활동을 했던 차명진 전 의원한테 제가 그때 동물로 한 역할 했느냐 묻다 보니까 여기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그 당시엔 다 동물이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 넘어가죠. 정치적 도의적 책임지겠다. 16일 만에 입장 표명한 안철수. 향후 선택은 라는 주제입니다. 판넬 보죠.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선 후보 오늘 3시 반에 공식적인 인터뷰를 했습니다. 제보조작 늪에 빠진 위기의 안철수 16일 만에 입장 표명. 내용은 대강 들었겠습니다만 제보조작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소식 듣고 충격이었다. 그동안의 검찰 수사 지켜보면서 자성의 시간을 보냈다. 사과 왜 하지 않느냐 요청 많았지만 사실관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준석 구속에 대해서는 법원 판단 존중한다. 당시 대선 후보였던 본인에게 정치적인 도의적인 책임은 다한테 있다. 뭐든 짐지겠다. 정계 은퇴 관련한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모든 걸 열어놓고 당을 지할 수 있는 일은 뭔지 고민하겠다라는 얘기했습니다. 당을 지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제3당으로서의 국민의당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여러 가지 새롭게 탄생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그런 얘기했습니다. 밑에 화면은요. 지난 11일 날 국민의당 대선평가 토론회입니다. 여기서 이런저런 다양한 얘기가 나왔었지만 그중에 두세 패널을 그날 전문가로 참여한 사람들 중에서 안철수 전 후보에 대해서 정계 은퇴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의 패널인 박상병 교수도 그 패널에 한 사람으로 참석했습니다만 여기는 보니까 인용은 안 돼 있는데 이건가요? 안철수 당시 후보 대중 분노에 대한 공감이 없었다. 이 대중 분노는 아마 촛불 정국과 탄핵 정국에서 불거져 나왔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가 제대로 체득하거나 공감하지 못했다. 이런 점을 지적했던 것 같습니다. 질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패널적 1번 부분 준비해 주세요. 안철수 전 후보 제보 조작 관련해서 16일 만에 사과했던 입장 표명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평가를 전반적으로 듣고자 합니다. 네, 추가 화면 봅니다. 처음 소식을 들었을 때 저로서도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국민의당 대선 후보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무엇보다 저를 지지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선거 과정에서 묵묵히 헌신해 주신 당원 여러분, 동료 정치인 여러분께도 사과드립니다. 이번 사건으로 심적 고통을 느꼈을 당사자에게도 사과드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검찰 수사를 지켜보면서 깊은 자성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더 일찍 사과문을 발표하라는 요청도 많았지만 검찰 수사가 이미 시작된 상황에서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검찰 수사를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지켜보았습니다. 국민의당은 지난 총선을 통해서 3당 체제를 만들었습니다. 국민들께서 역사적인 다당제를 실현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신생정당으로서 체계를 제대로 잡지 못한 한계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검증 부실이 치명적인 결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결국 명예훼손을 넘어 공명선거에 오점을 남겼습니다. 제대로 된 검증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것도 모두 제 한계고 책임입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은 전적으로 후보였던 제게 있습니다. 모든 짐은 제가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16일 만에 입장을 표명한 안철수 전 대선 후보 어떻게 평가하는지 이정무 실장. 네, CEO들이나 오너나 창업주나 다 같은 얘기죠. 자, 지금 우리가 기업들이 잘못했을 때 이 CEO가 나와서 사과를 하죠. 그런데 대개는 사과가 이렇게 진정성 있게 안 받아들여지는 게 자기가 뭔가를 내려놓질 않아요, 솔직히. 사과는 하는데도 창업주니까 회장직 물러섰다고 해서 그 기업을 내놓는 게 아니잖아요. 네. 딱 그 느낌입니다. 그래요?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하는데 딱 오너 창업주 CEO식 사과였다라고 예. 여겼습니다. 아, 그렇게 뭐 공감이 가지 않았다는 식의 얘기네요. 네, 노영희 변호사. 예, 그 며칠 전에 차명진 전 의원이 변호사 패널들은 특히 국민의당이 윗선과 관련돼 있다는 전제하에 항상 발언을 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좀 의아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현장에 지적을 했죠 그때. 네네 저를 보시면서 말씀하셨었는데 제가 그런 적이 없었다고 변명을 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구속이 되면서 윗선으로까지 확대되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어서 예. 이렇게 약간 민감한 시기에 이제 그 우리 안철수 전 후보가 지금 사과를 했습니다. 근데 이 시기가 하필이면 또 어제 그 속초 맛집에서 사진 찍힌 이후에 나온 것이어서 조금 이 시기적으로 조금 안 맞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요점은 안철수 그 전 후보 같은 경우에 원론적인 사과를 한 것으로 보이고 당연히 잘못했다, 미안하다, 내가 정치적, 도의적 모든 책임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여요. 그러나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답은 안 하셨단 말이에요. 네. 아마 본인이 가지고 있는 뭐 이 당에서의 위치라든가 내려놓을 게 없기 때문에 사실 답을 할 수 없었던 상황일 수도 있고요. 네. 그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책임은 지겠다고 말했지만 구체적으로 그 책임을 질 방법이나 책임을 질 방법을 알지만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의사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말을 못하는 거일 수도 있거든요. 네. 요점은 원론적 입장 표명은 받아들이겠다. 그러나 내려놓을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주문까지도 하셨네요. 네, 최명진 전 의원. 네. 이번에는 이제 빨리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안철수 대표의 사과문은 크게 키워드가 두 개예요. 하나는 이유미 증거 조작 관련해서 본인의 책임이 어디에 있나, 또 하나는 앞으로 본인의 향후 고치. 향후 고치는 다음 주제이기 때문에
본인의 책임과 관련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신생 정당의 한계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 얘기했죠. 예. 예, 여기서 지금 수수께끼 이 4개 중에서 어디 위에 자기의 위치였다고 실토한 겁니까 그러면? 지지한 겁니까? 공모한 겁니까? 무시한 겁니까? 무지한 겁니까? 맨 오른쪽에 가까운 쪽 아닙니까? 그렇죠. 예. 아니면 뭐 냈다 아닐 수도 있고요. 그렇죠. 세 번째 무시는 아마 추미애 대표가 미피적 고의라서 고의라고 얘기한 거. 아, 법적 전문가가 됐네요. 그동안에 보니까. 그렇죠. 예. 우리나라가 하도 사건이 많아가지고 저 같은 사람들도 다 그냥 여러 가지로 전문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미애 대표가 이건 저만 얘기한 게 아니까. 추미애 대표가 요 세 번째 알면서도 찝찝하면서도 애써 눈을 감춰서 무시했다. 이게 이제 미필적 고의에 해당되는데 아마 이 국민의당 지도부는 지금 어디에 해당된다고 이번에 얘기했냐면 신생정당의 한계라서 검증을 못했다. 이게 뭐냐면 난 놓고 기억자를 우리가 몰랐다. 미안하다. 아, 밑에 그 기억자입니까?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얘기한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안철수 대표가 얘기한 중요한 이제 논점이고 아마 그래서 무시였냐 무지였냐가 아마 법정에서 앞으로 계속 다툴 여지가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차명진 전 의원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은 바로 서양호 소장 해야겠네요. 예. 네, 저는 뭐 오늘 안철수 전 대표의 말은 전체 요지가 죄는 미워해도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고 국민의당은 미워하지 말아달라. 그리고 국민의당이 국민들 다당제 여망에서 탄생된 정당이기 때문에 국민의당이 그 다당제의 한 정당으로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를 미워하되 국민의당은 미워하지 말아달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아래 글씨는 뭡니까?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죄지은 국민의당이 밉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국민은 혹시 서양호 소장인가요? 아니 국민의당이 공식적으로 정치적으로 도의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예전에 사회자하고 달리 사회자가 바뀌더니 특정한 정치적 지향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저만의 생각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죄 지은 국민의당이 밉다라고 하는 게 일반 국민들의 보편적인 상식과 도덕적 감정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오늘 좀 국민 기대에는 좀 미흡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국민의 당원들과 국회의원들은 아주 좋아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재경 교수. 그 제가 한 10분 내외 정도의 그 과정을 그 회견문을 읽고 또 그다음에 질의응답하는 걸 봤습니다. 근데 저는 뭐 혹시나 했죠. 그런데 역시나였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밖에 없고요. 또 예상된 혹은 또 판에 박힌 그런 답변 그 얘기 정도 이런 정도 수준이었다. 그래서 얼마나 국민들한테 감동적인 사과로 다가갔을지 잠옷 의문이 좀 들고요. 다만 딱 한 가지는 저는 좀 와닿았습니다. 뭐 국민들께 이제 머리 숙여 사죄를 했고 또 그동안 국민의당에서 특별히 언급 안 했던 부분 중에 당사자의 심적 고통에 대해서도 사과를 한다. 저는 그런 부분들이 되게 이제 조금 주목됐던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당사자가 겪을 심적 고통이었다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거짓에 의해서 폭행을 상당히 당한 거 아닙니까? 공당이 대선 후보를 가지고 40명의 의원을 가진 당에서 공세적으로 그 당사자의 인권과 인격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저런 식의 저 부분에 대해서 늦었지만 그 사과는 당사자의 심적 고통에 대한 사과가 곁들여졌다는 점은 저는 좀 충분히 되고 한 가지 정말 안타까운 것은 미련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지금 국민의당을 지금 당부할 그런 처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어떤 경우 때문에 지금 저렇게 풍비박산이 나고 지지율이 최악의 상태의 바닥을 기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떤 마음적 여유를 가지고 국민의당을 다시 일할 기회를 달라는 식의 당부까지 하는 이건 도저히 제가 보기에 사과를 하기 위한 느낌을 충분히 국민한테 전달하는데 오히려 역작용을 일으키는 거예요. 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살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 그런데 다시 또 국민의당을 부탁하는 것 보니 그것마다 깎아먹었다. 이런 얘기네요. 잘 정리해 주셨어요. 예. 내용이 그래서 한마디요. 아니 근데 국민의당의 그 대권 후보자까지 나오시는 분이 그러면 우리 당을 없애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너무 심하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그 얘기를 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사과를 하러 나왔으면 정확하게 사과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뭐 지금 당을 부탁하고 말고 할 입장이 아니잖아요. 노영희 변호사는 거기까지 얘기하는 건 좀 심하지 않느냐라는 얘기고요. 네, 박상병 교수. 뭐 국민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의 문제는 평론가 각자의 생각이니까 국민을 앞에 드러내는 것을 탓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저는 늦었지만은 진솔했다고 들었습니다. 늦었지만 좀 늦었습니다. 대선 후보로서 뛰었던 분으로서의 당과
당원들에 대한 이 모습을 볼 때 너무 늦었다. 그러나 내용은 상당히 진솔했다. 진실하고 솔직했다는 겁니다. 특히 당사자들에 대한 사과를 했다는 것은 상대방과 상당한 배려, 고민이 많았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알 수 있었던 대목이고 네. 또 국민의당을 향해서도 국민이 만들어준 3당 체제가 더 지속될 수 있도록 성원해달라. 모든 재난은 제가 얻고 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당 대선 후보로서 할 수 있는 최상의 도리를 다 한 겁니다. 당원들한테도 당한테도. 그런 본인은 지금 당에 아무런 당직자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 속에서 대선 후보를 지낸 그 품격과 그 인격에 맞는 발언을 통해서 자신이 사과를 대신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아까 그 나왔던 각 당의 그 반응 평가 좀 보여주실래요? 다시 한번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당은 뭐 자신들의 당이기 때문에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 통해서 인용을 했네요. 안철수 전 후보의 해명, 지적절했다는 평가고 정의당은 진정성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 뭐 이제 당사자인 국민의당을 빼고 나머지만 보기로 하죠. 더불어민주당 안철수도 반성한다니까 국민의당도 태도 바꾸라. 지금 최근에 서로 이제 갈등 사항을 얘기하는 거겠죠. 바른정당 안에 뒤늦은 책임 통감 아쉬워. 이 부분은 어떤 식의 좀 표현인가 좀 애매하긴 한데요. 대체로 다른 정당들은 아주 공감하는 쪽보다는 좀 아쉬움을 표현하는 쪽이 많네요. 우리 6분의 패널들 중에서도 박상병 교수는 늦었지만은 그래도 진솔했던 점을 사고 싶다라는 얘기였었고 나머지 5분은 대체로 아니 저는 시적절했고 내용도 아주 구체적이었고 예. 적절한 수위의 그 사과였다. 저는 네, 아까 그래서 제가 보증하겠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정치 좀 하더니 이제 좀 정치를 아는 것 같다. 차명희 전 의원님 말씀이 아까 나온 그 화면에 자유한국당의 입장이잖아요. 네, 시적절했다고 공식적으로 논평을. 네, 거기까지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분들은 대체로 그렇게 국민에게 공감을 일으키거나 뭐 이렇게 감동을 주지는 못했다. 뭐 조금 아쉬웠다, 형식적이었다 이런 식의 평가인 것 같습니다. 이어진 두 번째 질문입니다.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심지어는 정계 은퇴 여부까지 질문을 했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얘기니까 그동안에 나는 항상 정치적인 책임을 과할 정도로 먼저 져왔다. 그동안 해왔던 행보를 본인이 이야기를 하면서 했는데 이후 행보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 가지 자숙과 성찰 반성의 시간을 갖겠다. 국민의당을 당을 위해 살 수 있는 모든 역할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과연 안철수 전 후보의 이후에 향후 선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 패널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자료 보겠습니다. 회견문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정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당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역할 다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정치하면서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먼저 사과하고 책임질 일 있으면 정말 예상을 넘는 정도까지 저는 책임져 왔습니다. 선거 패배했을 때 당대표 내려놓았고 그리고 작년 리베이트 조작 사건 그때도 저는 무죄를 알고 있었습니다만 당을 구하기 위해서 당대표를 내려놨습니다. 저는 항상 책임져 왔던 정치인이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도 제가 어떻게 하면 책임을 질 수 있을 것인지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제가 당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정말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네, 차명진 전 의원이 준비가 잘 돼 있다고 짧게 한답니다. 먼저 하세요. 예. 아까 제가 첫 번째 이 어떤 현재 사태에 대한 진단 정확했다. 네. 신생 정당의 어떤 한계였다. 그래서 검증을 못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안철수 후보 대표의 향후 행보 한마디로 손학규식 행보. 이게 뭔 소리냐? 이분이 자숙한다고 얘기했어요. 자숙한다는 얘기는 뭐냐? 완전히 은퇴하는 것도 아니고 전면에 나서는 것도 아니고 일단 잠수 탄다. 이깁니다. 이기는 이게 안철수 대표가 아주 현재 상황을 적절하게 본 거예요. 현재 지금 나서봐야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어떤 얘기를 해도 뭐 국민의 뜻에 반한다 이런 소리를 그냥 뒤집어 쓰고 있고. 혹시 그 차 전 의원이 조언한다면 그런 식으로 조언을 하겠습니까? 아유 지금 잘 하고 있구만요. 잘 하고 있어요. 그리고
뒤로 완전히 빠질 것도 아니에요. 정치인은 행위로서 책임을 져야지 그렇지 않고 물러선다고 그것은 정치인의 책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지난번에 그 소위 말하면 리베이트 건 관련해서는 본인이 아직도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때 잘못했다고 얘기했고 지금도 그래요. 그때 네. 자기가 그 당대표직을 너무 빨리 던졌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상황이 그러니 잠수. 네. 아주 적절하게 앞으로의 자기의 향후 행보에 대한 선택을 했다. 좀만 기다리면 네. 아마 다시 안철수를 찾을 날이 올 겁니다. 네. 적절하게 선택을 하고 있다. 과거에 손학규 전 대표가 했던 행보가 그런 거 아니었냐라는 지적까지 하고 있네요. 최강호 소장. 네, 저는 뭐 오늘 그 안철수 전 대표가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고 하는데 사실상 내려놓을 것이 없어서 좀 답답해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뭐 내려놓을 게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 내려놓게 될 텐데 아마 안철수 대표가 전에도 문제가 있을 때 피하지 않고 책임을 져왔다 그러는데 이번이야말로 저는 그 본인이 계속 정치에 대한 미련을 두고 살고자 하면 결국은 국민들은 외면할 것이고 모든 걸 책임지고 본인이 이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하면 국민들은 기회를 줄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에 나왔던 내려놓는다는 것에 대해서 단순하게 그냥 말로 논리적으로 내려놓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에 행보로서 처신으로서 무엇인가 보여주지 않는다라면 국민들이 기대했던 안철수답지 못하다. 네. 안철수 다움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전히 계속 지금 아쉬움을 표하고 있네요. 노영희 변호사. 네, 원래 연예인들도 무리를 일으키면 이제 자숙하는 시간을 갖고 나중에 좀 정리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안철수 전 후보도 뭐 정계 은퇴까지 고려하는 것 같지는 않고 당연히 이제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짚고하고 숙고한 끝에 어떤 결정을 내려서 더 나은 안철수식 새 정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지금 발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저는 한 가지 안타까웠던 것은 안철수 후보가 기본적으로 이 정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회의감을 조금 가지고 있지 않을까 네. 이런 마음이 조금 드는데 뭐 어차피 정치라고 하는 것은 항상 부침이 있는 것이고 또 본인이 그런 모든 것들을 경랑 속에서 헤쳐나가는 것이 올바른 정치인 혹은 지도자로서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오히려 안철수 전 후보가 훨씬 더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새 정치를 지향하는 정치인으로 오히려 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다만 정말로 진정성 있는 자숙과 반성의 시간을 먼저 갖고 본인이 생각했던 새 정치가 무엇인지를 한 번 더 명확하게 구상해서 그것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들에게 청사진을 제시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상황에서 보니까 노영희 변호사는 평가와 더불어서 마지막에 주문을 한 번씩 또 해줘서 아주 뭐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재경 교수. 네, 뭐 그간에 안철수 그 전 후보가 정치에 입문해서 한 5년 동안 그 본인 입으로 얘기한 것처럼 책임질 때는 선제적으로 예상을 뛰어넘는 책임을 져왔어요. 네. 선거 실패하고 당대표직 던졌고 또 리베이트 사건 생겼을 때도 당대표직을 던졌고 또 의원직도 과감하게. 뭐 저는 그런 연장선에서 이번 과정에서도 저는 또 그런 맥락의 연장에서 안철수 그 전 후보의 큰 결단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네. 생각을 했는데 역시 오늘 내용 행간을 확인해 보니까 국민의당에 대한 뭐 창업주로서의 강한 애착이 있어서 탈당하는 그런 일은 없을 것 같고 네. 또 오히려 정치에 대한 강한 의지를 저는 간접적으로 엿볼 수 있었습니다. 네. 정치인들의 저런 멘트는요. 사과를 저런 식으로 하는 것을 이면에는 다시 한번 뭔가를 해보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겼다.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네. 그런 측면을 봤고요. 이 모든 것에 대한 판단은 저희가 뭐 개인적으로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국민들이 판단을 해 가겠죠. 그리고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그 21%의 국민 엄청난 네. 숫자 아닙니까? 이분들이 어떤 식으로 평가하고 다시 안철수 후보에게 기회를 줄지 여부는 그분들의 판단에 달려 있는데 네. 그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안철수 후보가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 그것은 전적으로 안철수 전 후보의 노력과 실질적인 그 행동에 달려 있다. 이렇게. 네. 이정호 실장. 이번에 그 안철수 전 대표가 사과하기 직전에 인터넷에 올린, 그러니까 다른 네티즌이 올린 사진을 보니까
굉장히 유명한 맛집을 가셨더라고요. 생선찜집입니다. 동해안 쪽 같은 데 말이죠. 예, 예. 거기 야채를 많이 안 넣고 콩나물은 많이 안 넣고 생선 그 자체로 승부하는 집이라던데 꽤 유명하다는 요새는 야채가 집입니다. 많이 들어가야 좋은 거 아니에요? 아, 그런데 그 메인 디시가 별로 없잖아요. 생선 자체가. 근데 이 메인 디시가 많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찜을 드셨으니까 회를 드시러 이제 뭐 맛집 순례를 이렇게 다니시지 않을까. 네. 저는 아까 그 사과 말씀에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자, 우리 집 아이가 옆집 아이를 때렸다고 그 집에 가서 사과를 하는데, 아, 제가 전에 우리 아이가 딴 집 때렸을 때 바로바로 사과했다고 길게 얘기하면 그 사과 안 받아들이거든요. 바로 네. 그냥 사과 잘못했다. 그 말이 딱 깔끔했지. 그래서 어쨌든 뭐 사과가 진정성 있게 그렇게 느껴지지 않은 게 참 아쉽습니다. 네, 지금 이종근 실장 얘기하다 보니까 며칠 전에 이틀 전인가요? 어느 인증샷을 이제 속초에서 음식점에서 찍어가지고 올렸던 것을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오늘 뭐 안철수 전 후보 관련 얘기 하나 더 해보죠. 아까 여기서 박상빈 교수 얘기 듣고 갈까요? 저는 건너뛸까요? 아니요, 뭐 하세요. 항상 제 발언은 최소화시키는데 저를 건너뛴다는 것은 섭섭합니다. 그런데 방금 이종건 실장님, 그럼 안철수 전 대표의 행보를 지금 물었는데 앞으로 맛집 순례하라는 얘기를 조언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죠. 하라가 아니라 혹시 맛집 순례를 하실 것 같다. 그 비아냥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진정성 있게 드리는 말씀. 정말로요? 예. 맛집 순례 하시라고요? 예, 얘기하시고요. 그게 정치 평론이에요, 그게? 아니, 한 후보자가 당의 초상집에 나와서 사과를 하고 앞으로의 정치에 존망을 걸고 얘기를 하는 데 대해서 앞으로 행보를 묻는데 맛집 순례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게 정치 평론이에요? 진짜 질문이니까 답을 해드릴까요? 저는 그거는 진짜 다른 거는 그거는 이종근 실장의 평론인데 그거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안철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안철수 대표 내가 띄워드렸으니까. 자, 근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자숙과 성찰을 정말로 피비린나게 해야 됩니다. 안철수 전 후보에 대해서 당내에서도 서운해했던 사람들, 실망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선에서 20%의 성과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이 당을 제3당을 우뚝 세워서 정권 교체 또는 집권당까지 가기 위해서는 먼저 안철수 후보가 자숙과 성찰의 긴 시간을 피눈물나게 하시라. 그럼 어떻게? 이제는 국민 속으로 하방이라 그러죠.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국민들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하면서 끊임없이 학습하면서 자신을 단련시키는 시간을 가지시라. 그런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면 제 지적이 뭐가 잘못됐다고 하는 지적은 받아들이겠는데 평론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라고 하시는 건 부적절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안철수 지금 전 후보 관련 얘기한 도중에 지금 서로 이제 관점이 달랐는데 뭐 한쪽은 약간의 좀 재미를 더 붙여서 하려다 보니까 조금 한쪽으로 뭐 너무 좀 간 것 같은 느낌도 있고 하는데요. 다 그 관련 얘기입니다. 아까 제가 여기서요. 그 또 하나 아래쪽에 소개했던 거 지난 11월에 있었던 국민의당 대선평가 토론회 이런저런 얘기했었는데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우리 6분의 패널들도 이 분야를 전문하고 계신 분들이니까 그러면은 우리 뉴스와이드 패널들은 지난 대선에 대해서 국민의당 특히 안철수 후보 관련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 것인가 이걸 듣고자 합니다. 이미 나왔던 얘기입니다만은요. 관련 자료 당시에 국민의당 평가 토론에서 어떤 의견이 나왔나 자료 보시면서 우리 패널들의 의견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의 적임자 누굽니까? 미래의 적임자 누굽니까? 진하겠습니다. 서울대 교수로 이직한 것이 특혜입니까? 아니면 권력 실세에 있는 아버지를 두고 있는 아들이 5급 직원으로 채용된 게 특혜입니까? 국회에서 이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이런 불공정한 세상 저만이 바꿀 수 있습니다. 약속 지키는 정치 하겠습니다. 판스스 대학원을 같이 다녔던 아주 가까운 사이입니다. 저희 국민의당이 입수를 했습니다. 문준용 씨로부터 직접 들었다는 증언입니다. 얘기를 해서 어떻게 200조만 내면 된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가짜 아니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연하죠. 저희들이 한 명으로부터 받은 게 아니고 복수의 사람으로서부터 확인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 차례 확인이 된 사실입니다. 당시 국민의당에 제보된 카톡 캡처 화면 및 녹음 파일이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본의 아니게 국민 여러분께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혼란을 들여서 공당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대선 후보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예, 국민의당 대선평가 토론회에서 주로 이제 안철수 당시 후보에 대한 책임론이 좀 많이 남았는데요. 신라대학교 강경태 교수, 안 전 대표가 결자 해지를 위해 정계 은퇴를 해야 한다 이런 주장까지 해가지고 논란을 불러일으켰네요. 이건 아마 최근에 제보조작 사건과 관련돼서 같이 책임론을 좀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노동일 교수, MBN에서 방송도 하고 있죠. 좀 후보의 상품성에 대한 이런 얘기 했는데 보니까 이것은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당시 대선 국면에서의 아마 후보로서의 역할을 얘기하는 거였는데 당시 조금 대통령으로서의 면모가 좀 부족했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당시 이 자리에서 발언을 했던 박상병 교수가 먼저 그때 했던 내용과 포함해서 먼저 좀 얘기를 해 주시죠. 예. 네. 당시 토론회에서는 대선 평가위원회가 주최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대선 평가에 대해서 외부의 시각을 들어보기 위해서 외부의 시각 주로. 네, 그렇습니다. 국회에서 했는데 저는 이제 발제를 했고요. 그중에 토론하시는 분들이 두 분이 나와서 그건 이제 예정된 발언이 아니죠. 네. 안철수 전 대표가 한 분은 정계 은퇴하라고 얘기를 해버렸고 한 사람은 당초부터 정치인이 아니었다. 쉽게 말하면 정치권을 떠나라. 이런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상당히 논란이 됐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대선 평가 토론회가 아니라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맹탈을 가했던 그런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내가 왜 이 자리에 왔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참담하고 또 그런 모습을 국민의당 내부에서 행사를 준비했다는 것부터도 저는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예. 아무튼 우리가 어떤 평가를 할 때는 객관적인 입장이라고 얘기하면 그 객관적 입장에서 어떤 취지에서 이 토론을 하는지를 좀 눈여겨봐야 될 텐데 보지 못한 점 지금도 유감입니다. 예. 의견 짧게 추가해 주시고요. 네, 예. 저는 이렇게 씁니다. 당초에 대선은 탄핵 정국의 연장선에서 대선이 치러졌기 때문에 거기서는 탄핵 정국 연장은 박근혜 정부에 대한 강한 심판이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무슨 더 좋은 정권 교체, 더 바람직한 정권 교체를 고민하는 또 미래를 고민하는 그런 순서가 아니라 정권 교체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문재인 후보 쪽으로 표가 집중된 것이고 또 홍준표 후보가 양극단을 치고 나오면서 점점 보수층을 견인하다 보니까 중도에 있는 인사들도 이러다가 홍준표 쪽으로 표가 몰리면 큰일인데 라고 했던 사람들까지도 문재인 쪽으로 표가 쏠리는 구조적으로 굉장히 처음부터 힘들었다. 대선 구도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대선 구도가 애초에 한계가 있었다. 또 이제 후보는 물론 구도 속에서 자기가 최선의 역할을 해야 될 것인데 그건 어땠나 모르겠는 다른 평가가 있겠습니다. 네, 노영희 변호사. 저는 사실은 그 국민의당 이번에 대선 참 잘했다고 봅니다. 처음에 매우 지지율이 사실은 계속해서 답보 상태에 있었어요. 우리 안 후보가. 그랬는데 30몇 %까지 올라가고 전부 신나서 너무너무 즐거운 마음으로 전부 다 이 대선 과정에 동참을 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마치 섹스피어 희곡 중에 한여름 밤의 꿈이라고 너무 화려하고 다이나믹한 활동을 했던 그러한 모습이 연상되는 정도의 저는 이런 대선 과정이었는데요. 한때는 화려할 때가 있었다. 네. 근데 좀 이제 안타까웠던 것은 우리 안 후보가 열심히 노력하시고 많이 본인의 그런 컨텐츠나 캐릭터 같은 걸 많이 바꾸시고 한 것들에 대해서는 많이 정말 지지를 보내는데 이제 마지막에 뒷심이 좀 부족했고 또 다른 당과의 선명성이 부족했죠. 왜냐하면 이제 이쪽 표도 얻으려고 하고 저쪽 표도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너무 아우르려고 하다 보니까 결과론적으로는 이쪽 저쪽을 전부 다 내주는 그런 꼴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었고요. 결론적으로 전체적으로 콘텐츠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제 패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당이 이번에 보여줬던 그런 대선에서의 그런 결집이라던가 바람물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매우 주목할 만하고 앞으로도 또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들이 또 지향해 가야 될 바이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는 높은 점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정훈 실장. 꿈은 모두 꿈은 이루어진다. 지난번에 월드컵 때 우리 붉은 악마의 구호였는데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꿈이 동상이몽일 때는 이루어지지 않겠죠.
사실 지난번에 안철수 후보가 뚜벅이 유세를 할 때 언론은 지지를 보냈는데 당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워했다는 거죠. 당이 전체적으로 한 마음으로 그런 어떤 이 유세를 지원해야 되는데 혼자서 후보자가 저렇게 별개로 가니까 당 전체의 어떤 이 유세, 그러니까 지원 유세가 마비되는 그런 결과를 낳았는데 예. 이번에 박지원 전 원내대표가 이번 사건을 설명을 하면서 기자들 앞에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은미 씨와 이순서 전 최고위원과 이용주 의원을 향해서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저 사람들이 있잖아. 저 편이잖아. 편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편을 그때 이렇게 말씀하신 그 내용을 보면 안철수 쪽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 우리더러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내가 어떻게 했을 것 같으냐.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내부를 들여다보면 그런 네. 편이 있었던 게 아니냐. 그래서 한 마음으로 사실은 해도 사실 그때 이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었는데 네. 한 마음이 아니지 아니었느냐. 이번에 그 모습이 보여진 게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이재경 교수. 네, 저는 그 국민의당이 한 역할은 크다고 봅니다. 사실상 지금 4당 체제지만 사실은 3당 체제를 정립한 거죠. 네. 그리고 다당 체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국민의당이 빨리 이 수렁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고요. 안철수 후보가 오늘 사과한 부분은 국민적 평가가 뒤따를 것이지만 여기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저는 국민의당한테 우선 조언을 하고 싶어요. 지금 당장 이 수렁에서 벗어나는 방법 두 가지. 네. 첫째, 전당대회 국면으로 전환을 하고 새 체제를 빨리 만들겠다는 그런 그 자세를 당이 집중을 하고 두 번째 저는 오히려 국민의당이 이럴 때 국회 정상화를 전격 결정을 하는 겁니다. 예. 이런 방법도 하나의 정치적으로 결단을 내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주문을 하고 싶고 예. 아마 지난 대선 패배는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평가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지면은 할 말이 별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총체적으로 보면 제가 보기에는 좀 준비가 부실했고 또 전략도 부재했다. 그러나 큰 시각에서 보면 안정적인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해서 국민의당이 없었으면 이 안정적 정권 교체가 됐을까? 네. 저는 항상 그 생각은 하고 이 국민의당의 역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네, 물론 이번에는 좀 차이가 났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보통의 경우에 같은 사안을 두고도 이겼을 경우에는 승리의 요인이었다고 얘기하는 거고 졌을 경우에는 패배의 요인이었다고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서양훈 소장. 네, 뭐 패자는 말이 없고요. 행동으로 보여야 되는데 근데 뭐 아까 박상병 교수님이 거기 불쾌했다고 하는데 그래도 악플이 무플보단 좋은 거니까요. 그런 그 비난에 가까운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토론에 참여하신 분들의 뜻은 소중하게 받아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뭐 대선에 대해서는 그 사실상 말은 새정치 제3의 길을 했지만 지역주의에 기반해서 반정치주의, 반문재인 말고는 보여준 게 전혀 없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구도가 이미 최순실 국면으로 진보 야권의 문재인 후보가 유리했다라는 것은 뭐 결과론적인 이야기고 저는 결국에 창당의 어떤 명분도 대선 출마의 그 명분도 뚜렷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들이 동의하기 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뭐 가장 비근한 예로 국민의당은 한국 정치를 3기 이전의 지역주의 시절로 되돌이켜 놓은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가혹하게 3등으로 평가했다는 점을 유념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차명진 전 의원. 네, 맞습니다. 이 선거에서 이기면 100가지 원인이 있고 저도 100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네. 지금 사회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나 제가 이렇게 보면 이래요. 가장 핵심적인 게 뭔가 이번에 국민의당에서 저를 좀 불러서 제가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안 부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회 얘기하세요. 예, 후보의 자격, 후보의 자질 이 문제로 전부 다 그 얘기한 것 같은데 저는 그것보다는 기본적으로 국민의당이 취한 노선이 문제였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왜냐 국민의당의 사실은 전반적인 선거 캠페인을 보면 머리 따로 몸 따로 놀았어요. 그러니까 국민의당 구성 자체가 사실은 그 헤드는 호남 의원님들이에요. 근데 사실은 조금 아까 그 서양호 소장 논객이 조금 잘못 얘기했는데 국민의당만큼 역대적으로 선거에서 전국에서 골고루 득표를 받은 정당이 여태까지 없어요. 그거 한번 보세요. 진짜로 쭉 여태까지 지금 7번 대통령 선거를 했는데 국민의당만큼 이렇게 골고루 전국적에서 얻은 그런 정당이 없어요. 그렇게 왜 그러냐? 국민의당이 속성이 이게 중도로서 각 지역에 있는 중도 성향의 사람들이 국민의당을 찍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얘기했듯이 이게 머리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갈짓자 행보를 많이 했어요. 그렇죠? 촛불 집회도 참여했다가 또 발뺐다가 사드도 반대했다 찬성했다. 그래서 이게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승자 독식 선거에서는 절대 표를 얻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처음에 제가 민주당의 전략을 한 사람 지금 정무수석을 하는 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처음에 안철수가 탁 치고 올라갈 때 긴장을 안 했대요. 왜? 우리는 이게 승자 독식 선거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차피 양자택일을 하게 돼 있다. 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이런 선거 구도를 잘 모르고 제가 볼 땐 노선이 잘못 선택한 게 핵심 문제다. 토론 얘기하는데 토론 우리가 따지고 보면은 냉정하게 보면은 안철수 대표가 한 토론 수준이나 문재인 대표 수준이나 또 홍준표 대표 수준이나 뭐 나머지 사람들이나 거의 비슷했어요. 이거를 안 찍히기 위한 어떤 빌미로서 토론 잘못했다 얘기하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때 아주 지극히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서 평가한 거고 아주 지극히 아마추어적인 평가에 불과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노선이 잘못됐다. 알겠습니다. 이거를 염두에 둬야 앞으로 국민들은 재생할 수 있어요. 차 의원님이 조금 더 짧게 했으면 제가 박상병 교수한테 추가 발언 기회를 조금 더 드리려고 했는데 30초만 드릴게요. 저도 대선 과정 속에서 국민의당은 사실 신생 정당인데 뭔가 좀 손발이 안 맞는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당이 그 정체성과 관련해서 이른바 제3지대 또 제3의 정당으로서 양당 체제의 폐단을 극복해서 정치 패러다임을 바꾸자는 그 기조의 방향이 뭔가에 대해서만큼은 명확한 내부적인 설정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뭐 변명을 대면은 시간이 없었다. 또는 급하게 선거를 치렀다 등등의 얘기를 할 수가 있겠으나 그런 것이 정립이 안 되다 보니까 당 내에서도 뭐 상당히 그런 문제와 관해서는 혼란스러웠고 또 거기다가 여러 이 정파들이 섞이다 보니까 제대로 정립이 안 된 상황 속에서 지금 아마 그 부분을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국민의당은 지금부터입니다. 다시 재정립해서 제3당으로 세워준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것은 우리 정당 민주주의의 발전입니다. 국민의당 존재 그 자체가. 종합적으로 오늘 보니까 국민의당 관련 얘기를 좀 길게 했어요. 안철수 전 대선 후보가 마침 오늘 사과 기자회견도 하고 해가지고 기록이 됐는데 사실은 원래 계획에 따르면 이어서 이준석 전 최고위원 관련도 하려고 했는데 너무 또 그쪽에 많이 하려는 것 같아서요. 그거는 좀 띄워놓고 다음 주제 넘어가려고 합니다. 대신요. 노영희 변호사. 처음에 영장실질심사 들어갔던 중에서 이유미 씨 동생도 그때 갔었는데 왜 이유미 씨 동생은 구속이 안 됐죠? 여기서는 검찰이 보는 것은 이 사건의 핵심이 누구냐, 이 사건을 주도적으로 한 사람이 누구냐 이제 이걸 보는 일반적으로는 조작하는데 같이 가담했으니까 좀 죄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건데. 그렇지만 이제 동생의 역할은 소극적이고 누나가 이제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가담한 부분에 불과하고 특히 이제 누나가 지금 구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동생까지 같이 구속시키기에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무죄라는 것은 아니고 그렇죠. 구속만 안 한 거죠, 지금. 그러니까 방조범으로서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데 이제 누나가 지금 구속되어 있고 이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알면서도 일부러 그런 조작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부분이고 특히 당을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있었느냐 이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동생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본인이 적극 나서서 내가 이렇게 해줄게라고 했을 가능성은 별로 많아 보이지는 않고 아마도 그냥 누나가 시키니까 좀 도와준다는 차원에서 조금 약간 경솔하게 행동했을 가능성이 높아서 그 동생까지 구속해야 될 의미는 사실 없다라고 보고요. 특히 아마 검찰 수사 과정에서 많이 인정을 한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어서. 이준석 전 최고라든가 나머지 또 계속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관련된 부분은 다른 시간에 좀 보기로 하고요.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면세점 선정까지 꼼꼼하게 관여. 박 전 대통령을 얘기하는 거죠. 박 전 대통령 뭘 노렸나라는 얘기입니다. 자료 좀 보죠. 여기 보면은 대통령 말 한마디에 뒤바꾼 면세점 운명란 얘기인데 맨 처음 시작했을 때가 2015년 7월 1차 면세점 관련해서 이제 결과가 발표됐을 때죠. 1차 면세점 대전에서 역시 또 당시 롯데는 패했던 걸로 나왔고요. 2차 역시 또 롯데는 해당됐고 이 두 번 다 롯데에게 불리한 뭔가 비정상적인 평가를 했다라고 감사원 결과 발표가 됐죠. 그 이후로 이제 두 번에 걸쳐 추가가 됐는데요. 그 중간 과정에 바로 두 재단에 대해서 28억, 17억 추가를 했고요. 중간에 뭐 70억은 줬다 다시 돌려줬다 이런 과정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3월 달에
독대를 했죠.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를 해서 비공개적으로 만났는데요.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2016년 12월에 월드타워점 면세점이 선정이 됐죠. 두 번에 걸쳐서는 오히려 의도적으로 지금 배제한 걸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나오고 있는데요. 2015년 7월에 했다가 최종 2016년 12월에 걸치니까 몇 번에 걸쳐서 좌절시켰다가 나중에는 오히려 편법까지 또 동원해가지고 선정이 최종된 거죠. 보니까 7월, 12월이니까 1년 5개월 만에 진행이 됐군요. 관련 질문 먼저 던지고 얘기를 하고 보겠습니다. 면세점 평가에 성적 조작까지 해가면서 박 전 대통령 면세점 특허에서 무엇을 노렸나라는 질문입니다. 자료 주십시오. 관세청은 2015년 7월 3개 업체를 신규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3개 계량 항목의 평가 점수를 잘못 산정하여 제대로 평가했다면 선정되었을 업체 대신 탈락할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3월 14일 날 회장께서는 대통령을 독대한 사실이 있죠? 예, 있습니다. 혹시 대통령과의 독대 시나 독대를 마치고 난 이후에 안종범 전 수석으로부터 K스포츠재단의 하남시 체육시설 건립사업 관련해서 75억을 지원하도록 요청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저에게 대해서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이인은 부회장에게 같은 건 관련해서 75억 건에 대한 지원건에 대한 처리를 지시한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 내용은 검찰의 공소장에 적시되어 있는 내용인데 전혀 그런 사실이 없습니까? 그 공소장 제가 직접 본 적이 없고 어떻게 써 있는지 제가 잘 모릅니다. 아, 공소장을 못 보셨습니까? 예. 예, 그동안에는 감사원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요, 주로 면세점 관련해가지고 롯데가 안 됐다가 나중에 특혜를 받는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독대하고 이런저런 거래가 있었던 것만 지적이 됐는데 오히려 그 이전에 지금 이제 두 단계에 거쳐가지고 탈락했던 과정에서 불공정하게 롯데가 탈락한 게 계속 나오고 있죠. 예. 예. 2015년 2차 사업자 선정할 때도 당시 또 탈락했던 것이죠. 1차도 탈락을 했고요. 그런데 다시 시작이 되면서는 면세점수 늘려라 뭐 이런 과정에 대해서 안종범 수석에게 얘기했고 안종범 수석은 기재부에 전달을 했고 기재부에서는 관세청에 전달을 했습니다. 이후에 SK 관련도 얘기가 나왔는데 SK는 최종적으로 탈락을 했기 때문에 좀 얘기가 다른 거고요. 이 과정에 여러분들 뭐가 들어있는 기억이 날 겁니다. 아마 관세청장 기억이 나시죠? 관세청장이 현직 관세청장은 이제 최순실에게 충성 맹세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논란 때문에 여러 번 봤던 거고요. 그다음에 바로 이 탈락됐던 불공정 심사를 했던 불공정 평가를 했다고 했던 시기는 김두태 전 청장 얘기가 되고 있는데 아마 보니까 두 사람 다 지금 관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료 하나 더 보자고요. 하나 더 보죠. 2015년 7월에 대통령 독대하시고 2015년 제가 그때는 독대하지 않았습니다. 2015년 11월에 40억을 지금 출연을 했는데 그 미르나 이런데요. 잠실면세점 사업심사에서 탈락했어요. 그래서 금년도 3월에 대통령 독대하신 거는 본인이 하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독대하시고 5월에 하남체육시설에 70억 K스포츠재단에 출연했는데 뭐 압수수색 하루 전에 돌려받으셨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 금년 12월에 관세청에서 그 면세점 다시 내주잖아요. 요번엔 받으실 것 같습니까? 12월에? 아, 그거 제가 알지 못합니다. 받으실 것 같은데요? 예. 네, 아까 제가 얘기했더는요. 당시 롯데가 오히려 손해를 보면서 불공정 평가를 내서 당했던 시기가 김낙회 전 관세청장이 있을 때고요. 최근에 최순실에게 충성맹세 논란이 됐던 천홍욱 현 청장은 2016년 보니까 5월부터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과정, 이후의 과정에서 다시 복원되는 과정에서 역할을 했고요. 또 천 청장은 이런 논란이 되니까 관련 자료를 폐기했다는 지금 이제 문제가 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 질문했던 부분이 왜 면세점 특허를 이렇게 박 전 대통령이 겨냥했나라는 얘기였습니다. 네, 이종근 실장. 결국은 정권 초기부터 좀 따져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그 정권 후기에 들어서 이제 사드 문제 때문에 중국과 등을 좀 갈라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 정부 어떤 정부보다 사실은 중국과 친중국 행보를 이 정부가 보였어요. 네. 그러면 이 천안문 광장 군사 퍼레이드까지 사실 미국의 반대의 동무로 쓰고 참석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따지고 보면 결과적으로는 다 이어져요. 친중 행보를 보여서 중국의 관광객들이 많이 우리나라에 오게 되고 관광객들이 많이 오게 됨으로써 면세점이 그때 당시에 언론에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황금알을 낳는 오리. 맞죠? 맞죠? 거의죠, 참. 그래서 이제 면세점 그 인허가가 완전히 황금알이다. 이렇게 돼서 많이 경쟁을 벌였는데 결국 그것이 다 이제 최순실의 뒷배를 봐주는 것으로 결과가 낙착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외교 문제까지도 그러면 이렇게 그 최순실을 뒷배를 봐주기 위해서 했느냐라는 의혹까지 낳게 만드는 정말 국가가 나서서 한 개인에게 온갖 그런 뒷배를 낳게 만들었다라는 참 처참한 그런 결과로 보여집니다. 네. 이재경 교수. 네, 이거 두 시기로 나눠야 됩니다. 네. 앞서 이 질문에 보면 면세점 성적 조작까지 해가면서 롯데를 탈락시킨 것은 롯데에 대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당시에 강한 거부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 당시에 그 롯데는 형제의 난으로 아주 내용을 겪고 있었죠. 네. 그리고 추한 모습을 여과 없이 국민들 앞에 노출시키고 있었어요. 되게 국민적 거부감도 컸어요. 거기에다 롯데가 친이명박 그 기업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강했죠. 이런 부분에다가 또 친일 기업적 성격이 있었다. 이런 정도 부분들 때문에 롯데의 거부감이 강한 상태에서 사실은 시내 면세점의 독과점 문제를 해결하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정책적으로. 네, 그랬죠. 그런데 그런 부분은 신라하고 롯데가 있는데 신라는 해당 사항이 없었어요. 2015년에는. 그래서 2015년 7월, 11월 두 차례에 걸쳐서 1, 2차 그 면세점 대전에서 롯데가 아마 날아갑니다. 네. 그럼 롯데로서는 충격을 받은 거죠. 그러면 롯데가 이걸 다시 복구를 하고 싶은 열망이 있었죠. 네. 그 당시 아까 우리 이종근 실장이 잘 설명하셨지만 중국과의 관계가 좋을 때는 완전히 황금알을 낳는 거위여서 너나 없이 전부 다 면세점에 뛰어들 때입니다. 그래서 주고받기를 한 거죠. 두 번째 다시 추가로 관세청장한테 지시를 하지 않습니까? 박 전 대통령이. 그것 때는 롯데하고 SK를 구하기 위해서 했다. 이때는 뭡니까? 재단 기부금을 얻어내기 위한 대가로서 결국은 두 번째 특혜를 주는 그런 것을 하는데 아이고 저는 이제 대기업들의 행태 말입니다. 네. 뭐 좀 된다 그러면 우르르 갔다가 지금 보세요. 제가 최근에 파악한 거는 이제는 그 애물단지가 돼서 면세점 반납하려고 하는 그 대기업이 있다는 얘기가 지금 처음 들었습니다. 네. 이런 행태는 정말 차세에 완전히 좀 어떻게 좀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좀 더 강한 역할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아까 얘기가 나오는데 앞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런 여러 가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그렇게 한 건지 아니면 다른 쪽을 봐주기 위해 상대적으로 한 건지를 좀 두고 봐야겠는데요. 당시 롯데 월드타워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부당하게 폐지가 돼가지고 뭐 4,400억 정도 추산으로 지금 이제 손실을 봤다는 얘기가 있고 당시 또 구조조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일자리를 또 잃었겠죠. 이런 등의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왜 노렸나 추가 의견 들어보죠. 세양호 소장. 네, 저는 뭐 중마고우 챙기기인데 뭐 그 대나무의 말은 아니지만 어린 시절 정유라와 함께 말을 탔던 친구가 있지 않습니까? 뭐 하나그룹의 그 회장 아들인데 결국은 롯데를 떨어뜨리고 하나하고 두산이 되었는데 그 하나그룹을 혼자 챙기기 뭐하니까 두산도 껴오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철저하게 최순실에 의해서 기획되고 그 사정되어졌던 과정을 박근혜 대통령이 집행자로서 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 검찰 수사 결과 지금 현재 그 배당이 됐다고 하니까 수사 과정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파헤쳐지고 밝혀져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어쨌든 그 당시에 왜 롯데가 부당하게 평가를 받아가지고 탈락을 했고 다른 쪽이 대신 그 자리에 들어갔나에 대해서는 조금 객관적인 좀 자료가 있어야 할 겁니다. 이제 되게 지금 추론하는 것이니까는 개인적인 의견일 가능성이 크고요. 네, 박상면 교수. 네, 참 이 면세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특혜를 그 특혜의 권한을 쥐고 있는 정부가 하는 행동을 보면은
동네 골목 상가에서도 이런 짓 안 합니다. 예. 그걸 한쪽에는 주고 한쪽에는 뺏고 심지어는 그 과정 속에서 자료까지 조작을 하고 그 뒤에 또 더 큰 돈 받아내고 자 이런 식으로 대통령이 앞장서 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통탄을 금치 못할 일입니다. 정말 이게 나라냐라고 하는 생각 아마 이 부분은 이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난 만큼 검찰이 다시 수사를 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용 영장이 10월 중순이면 마무리됩니다. 더 연장을 할 수 있는 좋은 하나의 어떤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럼 이렇게 앞장서면서 이렇게 개입을 했느냐? 뭐 때문에? 뭘 노렸냐? 이 대목인데 저는 한마디로 돈을 노린 거죠. 최순실이 원하는 것이고 또 최순실의 지시에 따라서 그렇게 하면 돈이 나올 것 같으니까 가장 약한 고리 롯데를 지품탄 겁니다. 네. 노영희 변호사 일찍 답을 써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 롯데에 대해서 뇌물죄로 기소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한참 검찰이 고민하던 때가 있었었는데 그때 법조계의 시각이 뭐였었냐면은 롯데 너무 불쌍하다. 정말로 불쌍한데 정말로 뇌물죄로까지 뭐 기소를 할 것이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SK는 기소를 안 하고 롯데는 기소를 했단 말이죠. 70억을 주었었기 때문에. 그게 뭐냐면은 롯데가 작년에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 이명박 정부 때 그렇게 잘 나가다가 이제 월드타워 그렇게 높이 뭐 공군의 그런 그 뭐 항로까지 변경해 가면서 그 해주고 난 다음에 갑작스럽게 이제 뭐 왕자의 난이며 뭐 모든 뭐 배임 횡령부터 시작해서 온 식구들이 전부 탈탈 털리던 시기였단 말이에요. 뭐 신현작 씨도 뭐 그렇죠. 관련돼 신영재 씨 있었고. 구속되고 신동빈, 신동주, 신격호 전부 다 지금 줄줄이 전부 다 재판, 그러니까 검찰 수사받으러 다니고 있었었고 그런 상황에서 사실 롯데는 가장 중요하게 주력 사업으로 선정했던 게 작년에 바로 이 면세점 사업이었는데 이 면세점 사업이 너무 잘 되다가 갑작스럽게 이제 안 되는 방향으로 이 사업권을 뺏기게 되는 과정이었죠. 그러니까 상당히 힘든 과정 중에 있었었는데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결국 주었다가 뺏는 게 가장 나쁘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면 초과의 롯데를 가장 손쉬운 먹잇감으로 보고 이 상황을 계속 밀어붙여서 사드 부지까지 롯데 그 골프장하고 바꾸는 과정까지 만들어내고 결과적으로 그 위에 현재의 이런 모습까지 오게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탈락시킬 때도 그렇고 줄 때도 그렇고 마지막 사드 부지까지 갈 때까지도 결국은 가장 손쉽게 다룰 수 있는 것이 롯데였다라고 아마 봤군요. 100억을 달라 그래도 줬을 거예요. 70억이 문제가 아니에요. 차명진 전 의원. 박근혜 전 대통령 그 주로 경제 정책 한 거 생각하면은 그 우리 벤자민 프랭클린의 시계는 거꾸로 간다는 영화 있죠? 드디어 오늘도 영화를 소개했군요. 그 영화가 생각나요. 다른 사람들은 다 시간이 가면 노쇠해서 나이를 먹는데 벤자민 프랭클린은 시간이 지날수록 젊어지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하게 뭐 젊어졌다는 겁니까? 아니 롯데를 먹잇감으로 삼아서 롯데에서도 돈을 뭐 갈취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했다고 저는 생각 안 들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나름대로 경제 전체의 어떤 그 상황을 고려해서 정책을 펴는데 과거식으로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보면은 그 박정희 대통령은 직접 기업가 불러다가 당신이 뭐 경부고속도로 넣으셔. 당신이 백화점 차리셔. 그리고 가장 최근에 김대중 대통령도 대통령 되자마자 구조조정했잖아요. 그죠? 기업들 불러가지고. 그때 IMF 체제일 때. 자동차는 현대가 뭐 그다음에 무슨 뭐 석유화학은 LG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시기에는 안 통해요. 이제는 아무리 그런 것이 시장 독특성 좋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당시에 롯데가 형제란 부자의 난으로 상당히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었고 그다음에 어떤 명세점 집중 혜택이라는 그런 문제를 제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나름대로 좀 형평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를 대통령이 관건으로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와중에 최순실 일당, 최순실과 고용태 등이 어쨌든 그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경제정책 일환으로 했다는 겁니까 지금? 그럼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거기 아니 사심이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은 뭐 제가 아주 이상해 보일지 모르지만 두고 보자고요. 그러니까 사심이 뭐 오랫동안 분석했다고 얘기를 하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그 롯데에서 그 무슨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무슨 개인적으로 돈을 받은 게 있습니까? 그리고 또 그 K스포츠도 도로 돌려줬어요. 이런 걸 놓고 도대체 왜 뭐 먹잇감으로 해서 사심을 갖고서는 했다고 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경제 정책을 나름대로 펴되 과거식으로 그 관건 개입이 되는 식으로 했다. 물론 그 와중에 최순실 일당이 개입을 해서 자기들의 사익을 취한 건 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과연 그랬다고 증거가 있으면 저한테 대세요. 자꾸 저보고 알겠습니다. 예. 그쪽으로 옹호한다고 하지 마시고. 예, 알겠습니다. 아니, 증거 있다면 대라고 했는데 딱 한마디만 하세요. 아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차 전 의원님 말씀처럼 한 증거 있으면 좀 내놔보세요. 예. 그러니까 이게 나와 있잖아요. 감사원이 감사를 했는데 조작을 해가지고 탈락시켰다는 게 나왔잖아요. 예. 무슨 경제 정책을 하는 걸로 그렇게 설명을 합니까? 예. 말씀이 되는 얘기를 하셔야지. 예. 예, 다음 주제 좀 보죠. 예. 예, 박 전 대통령 본인 재판인데 꾸벅꾸벅 심리는 그런 거였는데요. 뭐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자료 보죠. 최근에 박 전 대통령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해가지고 구치소에서 긴급 호송 작전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비상 걸린 서울 구치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최근 박 전 대통령 재판에 발가락이 아파서 못 나오겠다 해가지고 재판이 참석을 못한 적 있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어 보건도시락도 준비를 했는데요. 그러나 서울구치소 측은 뭐 다른 사람들한테도 몸이 불편한 사람한테는 준비한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서울구치소 측 병원과 진료 절차 협의만 했지 아직 그렇게 한 적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나 법원에는 아프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진단서 제출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과연 박 전 대통령이 이렇게 건강 이상설이 나오고 있고 이걸 흘리는 이유는 뭔가 정말 많이 아파서 그러는 것인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인가 뭐 이런 질문입니다. 네, 이종구 실장. 박근혜 전 대통령이 드라마 좋아하시잖아요. 네. 사실은 뭐 이 법정에서도 사실 유체이탈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드라마처럼 이렇게 보고 계신 건데 이번 법정 드라마 참 재미가 없어. 뭐 스스로 이 피고인석에 앉아 있는 게 아니고 늘 이렇게 그냥 드라마 보듯이 보니까 힘드셔서 네. 못 주신 게 알겠습니다. 노영희 변호사. 지금 연락이 오는 건데 지금 서울구치소에서 오늘 오후 재판부에다가 팩스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내일도 안 나오고 모레도 안 나온답니다. 건강 때문에. 근데 그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정확히 적지 않았고 왜 그런지는 본인들도 모른다. 다만 재판 기일을 공전시키지 않기 위해서 팩스로 오늘 보내는 거다 이런 얘기가 있답니다. 저는 이것은 제가 듣기로는 구치소 관계자들 얘기는 왼쪽 발가락이 아파서 연고를 발라주었다라는 정도까지 들었는데 이렇게까지 내일 재판도 못하고 오늘도 못했지 않습니까? 오늘 못하고 내일 못하고 모레도 못할 정도로 어디가 아프신 건지 정말 아프다면 큰일이겠죠.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아마도 구속기간 만기 내지는 보석 이런 뭐 불구속 상태에서의 재판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내일 모레까지도 계속 불출석 사유서를 팩스로 보낸 걸 보면 큰 노림수가 있지 않는가 재판을 길게 끌려는 의도가 아닌가 이렇게 노영희 변호사는 보고 있네요. 박상병 교수. 네, 10월 17일까지죠. 그때까지 재판이 끝나지 않으면 석방이 됩니다. 그러면 이 재판을 빨리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최대한 시간을 끌어야 됩니다. 재판할 때 꾸벅꾸벅 졸면서 이거는 재판에 별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이 재판 가지고 승부를 그렇게 얻다고 판단한 것이고 또 왜 조느냐. 몸이 안 좋아요. 졸고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는 실질적으로 몸이 안 좋아서 저렇게 졸고 있다고 봅니다. 시간 끌기 작전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이재영 교수. 예, 이건 뭐 추론할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건강과 어떤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아무리 큰 죄를 지어서도 기본적으로 또 건강과 관련된 문제는 인권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감론을박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의료진이 있습니다. 법이 정한 의료진이 가서 진단하면 재판부가 얘기한 대로 그걸 딱 진단을 해서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하면 된다. 네, 최명진 전 의원. 그리고 이재경 우리 소장 다른 평론가가 한 얘기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그 얘기는 뭐 우리가 평론가끼리의 논쟁이 서로 좀 감기를 있군요. 떠나서 좀 제가 볼 때는 삼가 주시고요. 대신 이건 20초만 해주세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금 다 내려놓은 상태예요. 권력도 내려놨고, 그죠? 자존감마저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뭐 재판 진행에 있어서 거의 한마디를 내가 꼭 잡아서 이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피곤하니까 건강이 안 따라주니까 조는 겁니다. 네, 건강이 안 따라주니 조는 거다. 한마디만 해주시죠. 네, 뭐 저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과의 대면 조사 이럴 때만 선택적 질병증후군이 발동하는 거 보면 제가 볼 때는 재판에 대한 전략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MBN 뉴스아이드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